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한국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강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해외에서는 새로운 한국 핵개발 시나리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란, 북한과 비교하면 강대국인 한국은 쉽게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까지 있죠. 현재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핵개발 시 한국에 가해질 경제 제재를 정치 외교적 대응으로 극복하는 시나리오, 러시아와 중국 설득 전략 시나리오 등이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각 부처 전 장관들이 모인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의 자강지개가 언급되었습니다. 정덕구 전 사업자원부 장관은 자강을 위한 전략으로 핵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지난 80년간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호 속에서 번영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한 자위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자강은 동맹 없이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자주와는 다르다. 자강은 동맹과 어우러져 국가 생존을 뒷받침하되 부족한 도군의 억제력과 잠재력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 그리고 방위비 분담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서 거래 관계로 전환되어 자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필수적인 동맹임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자강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미국 국방 전문가 브루스 베넷 역시 국가안보저널에서 한국은 미국에 확신이 없다며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됨에 따라 한국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많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해구산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에서 70%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39%에 불과했는데 3년 전 조사 결과인 51%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무장 체계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수록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 위협의 증가는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줄일수록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내 미국의 핵무기 공유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보고 유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핵안보 전략에서 이러한 자강의 수단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며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가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관리된 핵국가화 시나리오인데요. 관리된 핵국가화의 핵심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되 사용, 배치, 확산에 대한 통제권과 검증 장치를 미국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은 보유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듀얼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해 미국과 공동으로 사용 승인 권한을 갖고 제한적 배치, 부분적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국제감시는 IAEA와 미국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동 제재가 발동되도록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 확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이 단독 핵 사용에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관리된 핵국가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절충안입니다. 한국은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단독 핵 사용 유인을 줄이고 미국은 동맹과 지역 안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미국이 정치적 외교적 비용을 강수하고 국제 설득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동아시아 군비 경쟁 확대, 국제 제재, 한미 관계 긴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핵 개발 시 한국에 가해질 경제 제재를 정치 외교적 대응으로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즉각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과 무역을 차단하며 압박할 것이고 장기적 경제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를 정치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조기 외교를 통해 제재국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 개발의 목적과 범위, 안전장치를 명확히 설명하고 검증 가능한 핵활동 제한과 맞교환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제재를 받던 이란의 핵 협상 사례처럼 성과 기반 접근은 제재국이 정치적 승리로 인정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다자 외교와 국제기구 활용도 필수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핵활동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엔이나 지역 다자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얻는다면 단독 협상보다 제재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외교적 보상 패키지를 제공해 제재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경제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이므로 이를 이용해 투자, 시장 접근, 지역 안보 협력 등을 제안하며 상호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필수품 예외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식량과 의료, 에너지 등 필수 물품에 대한 국제적 예외를 확보하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합법적 경제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제재국의 다른 지역과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비달러 결제, 신시장 개척, 국내 산업 강화 등을 추진하면 장기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와 신뢰구축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 개발을 반드시 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들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인권과 지역안보 협력 등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며 핵 역량과 관련한 검증과 안전장치를 국제적으로 수용하면 제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핵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틀 안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질서 전체의 판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한국의 핵 개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04만 헥타르로 전 세계에서 109위입니다. 작은 편이라고 여겨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3.8배, 미국은 98배, 러시아는 무려 17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별 국토 면적과 그 순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지난해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5.8km 증가했는데 이는 무려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전쟁을 치러 땅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국토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간척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바다를 매립해 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땅들을 전부 매립해 국토의 25%가 간척지에 해당하며 아예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간척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 아래에 잠겨있는 해상과 암초를 개발해 인공섬을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도 시행한다면 한국의 해양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한 중국에서는 심지어 한국 땅에 위치한 암초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나라 독도와 이어도 해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국가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공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섬은 자연 그대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섬을 말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닷속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의 인공섬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배를 좌초시킨 다음 그 위에 인공섬을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이 같은 인공섬은 국제사회에서 해양 영토로 인정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공섬을 인정받아 해양 영토 가치를 끌어올린 국가들도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인공섬을 확장해 나가 주변 국가와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치열하게 분쟁을 할 만큼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각각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암초로 이루어진 스플래틀리 군도가 있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에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등 곳곳에 암초에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해당 지역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공섬들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까지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같이 인공섬을 공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만약 중국의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되면 그 주변 12해리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고 200해리 내 바다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인공섬을 통해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중심 해역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공섬은 수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인공섬들이 자신의 영해로 간주된다고 우기고 있고, 이에 현재도 남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에 분노한 베트남은 중국의 눈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똑같이 남중국해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베트남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립으로 만든 땅 면적은 2.8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 이로 인해 총 3년 만에 베트남 인공섬의 넓이가 중국 인공섬 넓이의 50%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인공섬 중 가장 큰 바크 캐나다 암초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면적이 0.96제곱킬로미터에서 1.67제곱킬로미터로 2배 가까이 넓어졌는데, 이 암초는 이제 길이가 4,318m에 이르러 중국의 3대 인공섬처럼 3,000m 길이의 대형 활주로를 만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위부터 10위는 모두 중국의 차지였는데, 베트남이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섬 면적 4위부터 10위까지를 베트남이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이 인공섬 확장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인공섬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1,500km 거리에 있는 해상의 조그만한 바위를 섬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더니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크기를 넓히고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그만한 바위냐면 간조시에 2m, 만조시에는 30cm도 되지 않은 높이의 바위인데, 일본은 그 조그마한 바위에 콘크리트를 둘러 약 2,500평 규모의 원형 섬을 만든 겁니다. 기존의 바위가 너무 작은 나머지 침식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소실될 것을 우려해 기존의 바위를 티타늄으로 보호해놓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인공섬을 오키노토리 섬이라고 부르며 유엔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하고,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에서는 이를 근거로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유엔의 법에 맞추기 위해 산호초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일본이 조그마한 바위를 인공섬으로 만든 이유는 중국과 같은 이유로 영해를 확장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오키노토리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된다면 주변 12해리가 일본의 영해로 편입되고 200해리 내 바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돼 일본 영토보다 더 큰 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와 이어도의 해산 암초를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바닷속에 잠겨있는 산인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드러난 부분만 보면 면적이 작은 것 같지만 물속에 잠긴 부분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공섬을 만들기에 적합해 해양 영토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인공섬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의 해양 영토에 대한 야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도 인근의 안용복 해산은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한 국가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침입을 대비해 만든 군사용 인공섬에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지었으며, 덴마크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에너지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400개 넓이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섬을 지을 예정입니다.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 사업인 리네트홀름이라는 명칭의 해당 인공섬은 3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까지 건설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보고 인공섬의 필요성을 느낀 방크에서는 우리나라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크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 한국지도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는 물론 안용복 해산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우리 해양 영토를 담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암초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인공섬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중국해의 야욕을 드러내던 중국은 황해 주변의 한국 땅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 주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호피초가 그 대상인데요. 호피초는 이어도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암초로 중국이 호피초에 인공섬을 건설해 영해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겁니다. 호피초는 이어도에 비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어도에 포함된 암초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처음엔 이어도가 자신의 땅이라며 영토 분쟁을 일으켰었지만 도중 목표를 바꿔 호피초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어도와 호피초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이미 호피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중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호피초가 중국 땅이므로 그 주변에 있는 이어도 역시 중국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망망대해에 거대한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 지배를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는 별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의 해저 퇴적물 조사를 진행해 이어도의 기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 조각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응외암으로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지반과 비슷한 암석 구조를 지니고 있고 암석 연령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겨난 암초란 겁니다. 이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어도와 호피초가 자신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섬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공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공섬을 짓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법이 바뀌게 되면 인공섬이 없는 국가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공섬들은 그대로 인정해주겠지만 무분별한 인공섬을 막기 위해 새로 인공섬을 짓는 후발주자를 제한하는 법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안용복 해산이나 호피초에 인공섬 건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그 아래 해양자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섬을 관광지로 이용하는 등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주장과 혹시 모를 침략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남중국해의 많은 국가들이 인공섬 건설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해양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인간이 아직 완전히 탐사하지 못한 바다 속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해양 영토를 지키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고용 감소로 인한 취업난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용 감소와 더불어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어 간호사 채용이 중단되고 발령까지 연기되면서 간호사들마저도 해외로 취업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원에 의하면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한국인의 수는 2022년 1,816명에서 2023년 3,299명으로 1,400명 이상이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680% 이상 높아졌을 정도로 매년 증가 중에 있다고 하죠. 이에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도 있는데요. 이처럼 해외 취업에 관심이 커지자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한국 청년의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본의 아날로그가 정말인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과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츠이스미토모 은행에 취업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A씨는 자신은 일본 은행에서 세금과 관련한 숫자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한국인은 자신뿐이고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일본 은행은 정시 퇴근이 5시지만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출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쁠 때는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죠. 또 급여는 일반 회사원들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은행에서 근무해본 결과 장점은 무엇보다 복리후생이 좋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본은 현재도 정말 아날로그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는데요. 우선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까지도 전부 아날로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근무지인 일본 은행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안 쓴다며 한국은 워낙 전자화가 잘 되어 있어 어떤 서류를 찾아야 하거나 제출해야 하면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편지 봉투를 써서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은행 업무를 볼 때 편지로 작업해야 할 서류가 도착하게 되면 먼저 편지를 깨끗하게 뜯어 무슨 내용에 관한 것인지 상사에게 승인을 받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부 체크해둔 후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주식 쪽 업무를 볼 땐 주식 그룹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다 일일이 써야 하는 등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특히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에 편지를 다시 보내달라 해야 하고 다시 편지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직까지도 일본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꼼꼼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수작업임에도 한 번도 틀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편지 내용물은 물론 필요 없는 용지나 편지 봉투까지도 3년간 따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은행의 업무 처리가 꼼꼼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머리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좋게 이야기하면 일 처리를 엄청 꼼꼼하게 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효율이 낮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만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하게 된 데에는 여러 사건과 환경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패전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일본은 한국 전쟁의 특수와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전범국인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으나 냉전으로 인해 일본은 자본주의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되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19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일본이 세계 경제 3위에 올랐고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치룬 이후에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가 하면 1970년대에는 국제적인 오일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성장을 거듭합니다. 소니 등 일본의 전자제품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80년대에는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타났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버블이 터지며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은 80년대 초까지 성장을 거듭할 당시 팩스와 전화기 등 사회 시스템을 갖추며 디지털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적응을 시도했지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처럼 버블이 터짐과 동시에 일본 사회 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날로그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세대가 현재 고령층이 되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력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황금기를 이끌었던 세대인 만큼 과거의 영광에 갇혀 더욱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 특유의 관료제로 인해 그들이 여전히 일본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일본은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층 비율이 세계 1위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나츠노 타케시 교수는 일본이 디지털에 뒤처지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아날로그 사랑은 갈라파고스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은 기술이 국제 표준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결국 세계 시장에서 고립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적어 세계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추세를 신경 쓰기보다 자국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 생산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장인 우대 문화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시대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보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힘들게 만든 상품을 더 선호하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적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 역시 일본의 디지털화를 늦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많이 겪는데 전기가 끊기게 될 경우 복구될 때까지 일상생활이 마비되곤 합니다. ATM기 등 은행 업무는 물론 이메일과 결제 시스템 등 업무와 생활이 모두 마비되죠. 이에 전기가 끊겨도 일상생활 및 업무가 가능한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 시스템 대신 종이 문서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의 회사는 아직도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문서를 파일이 아닌 종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이죠. 그렇다고 일본에서 디지털화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아날로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필요성을 느낀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한 다음 수기 서류를 금지하고 팩스 폐지 및 메일 사용을 권고했는데 황당하게도 항의 서한만 수백 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인터넷 메일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에 취약하며 지방에서는 통신 환경이 좋지 못해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또 최근 일본에서는 개인에게 인당 7만원, 기업에는 2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민증에 건강보험과 공인인증 기능을 합친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시도했는데요. 지원금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 7년 만에 보급률 70%를 달성했으나 의료기관 이용률이 고작 5%대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IT 개발자 등 고급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일본에서는 해외 인력을 수급해 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와 업무 스타일이 비슷한 우리나라 인재들을 일본에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취업난에 지친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 취업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한국의 인력이 세계로 퍼져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좋으나 고급 인력과 너무 많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